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이제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네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면서 놀라워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탓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셨나요? 잘못된 선택의 시초는 남편과의 결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던 남편과는 쭉 친하게 지냈었어요. 어릴 때는 단지 친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 연애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지 시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너는 세상에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런 집안 아들이랑 연애를 하겠다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진 알고선 연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걔 만나는 거 절대 반대야. 친구로 지내는 것도 싫었지만 어쨌든 친구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엄마는 걔네 엄마고 아빠고 다 싫으니까 절대 만나지 마.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집 아들을 만나?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무슨 그 집안에 시집을 간데 어쩐데? 그냥 연애만 하는 것 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어때서? 지금까지 뭐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한번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엄마 너무 엄마 시선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여유롭고 편안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만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간에 그 집안이랑은 엮이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 없어도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니? 사람은 겉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속을 봐야지. 그 아들도 그 집이 받았으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집 부모들 보면 절대로 연애는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는 얼른 헤어졌으면 좋겠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주변에서도 남자친구랑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 말하는데 왜 엄마만 꼭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솔직히 이 동네에서 그 집안만큼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 좋은 집안이 어디 있다고. 엄마도 알잖아. 남자친구 부모님, 동네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 난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엄마는 끝까지 연애도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전 꿋꿋하게 연애를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도 독한 여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혼자 절 키우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땐 독하게 살아야 살 수 있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지만 전 어릴 적부터 그런 소문들을 자주 듣고 살다 보니 엄마의 그 독한 면들이 싫기도 했어요. 반면에 시댁 시부모님들은 동네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집안으로 유명하고 항상 인자하고 여유가 넘치셨어요. 동네 평판도 좋았고 한 번씩 연애할 때 그 집에 놀러를 가면 시부모님은 무엇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상은이 왔니? 상은이는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예뻐져? 누가 채갈까? 우리 진호가 불안하겠네. 오늘 상은이 온다고 해서 아줌마가 신경 써서 저녁 차려봤어. 상은이 갈비찜 좋아한다고 했지? 저녁도 먹고 가. 알았지? 우리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우리 가면 편하게 놀다 가렴. 과일도 씻어놨으니까 챙겨서 먹고. 아,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진호 말로는 어머님 스카프 잘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가서 다른 걸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생신도 있으시다고 해서 겸사겸사 사왔어요. 아이고, 상은이 역시 세심하네. 아들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데 너무 고마워. 어떻게 색감도 이렇게 나랑 딱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왔니? 내가 스카프 엄청 좋아하거든. 올해는 이걸로 쓰고 다녀야 되겠다. 너무 고마워.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와. 진우 여자친구인데 우리가 대접해야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선물 안 사와도 되니까 편하게 놀러와. 바들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는 대조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땐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저도 친하게 지냈죠. 엄마는 연애하는 내내 못마땅해 하셨고 제 입에서 연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시기도 했어요. 전 그런 엄마가 왜 자꾸 반대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주변에서도 저와 남편의 연애는 너무 보기 좋다면서 칭찬해 줄 정도였는데 유일하게 엄마만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엄마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 보고 연애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집 아들이야? 그 집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기나 하니? 그래, 연애는 어차피 네가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치자. 근데 뭐? 결혼을 하겠다고? 상은아, 너 진짜 이 결혼 해야 되겠어? 결혼은 말 그대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너 그 집안이랑 꼭 연을 만들어야 되겠니? 엄마, 내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진우랑 2년이나 만났어. 거기다가 어릴 때 친구로 지낸 것만 해도 우리 20년은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나쁜 얘기 한번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엄마 그럼 왜 엄마가 반대하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야 나도 듣고 판단을 하지. 엄마가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른들 사이 일을 너한테 뭐라고 해서 말하겠어. 그리고 주변 평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거지.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 결혼 좀 더 생각을 해봐. 엄마는 이 결혼은 아니라고 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 진호가 좋은 애인 건 엄마도 알겠지만 연애할 땐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야. 결혼하고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라고. 20년을 알고 지낸 애가 결혼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져? 그럴 리 없어, 엄마.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도 난 진호랑 결혼할 거라고. 엄마, 혹시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진호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런 것 때문이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때 진호네도 사정이 안 좋았대.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는데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정이 안 좋기는. 받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귀 잘 웃기면서 받더니만 남편 죽었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말이나 됐니? 그런 것만 봐도 그 집안 사람들은 글러먹었어. 어쨌든 엄마는 그 집안이랑 더 이상 엮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연애만 하고 결혼은 그만해. 엄마가 충분히 양보해줬어.
연애할 때도 그렇게 반대하던 걸 굳이 만나더니만 결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로 찬성해 줄 수 없어. 사실 엄마와 시댁의 악연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양쪽 집안은 동네에서도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다며 엄마는 그 집안을 싫어하게 된 거였죠. 전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댁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찌되었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결국 허락하셨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 그동안 둘이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고 엄마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결혼할 때 말이야. 사실 우리가 아직 사회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모아둔 돈도 넉넉한 건 아니잖아. 물론 대출을 받으면 좀 더 여유롭게 결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양가 도움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집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떠셔? 엄마? 엄마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난 굳이 우리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안 그래도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서운한데 그냥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좋은 집에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할 순 있잖아.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양가 도움받으면 그만큼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그래도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셔가지고. 너도 그냥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좀 얘기를 해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정해버리면 나중에 더 속상해 하실 수도 있잖아.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도움받아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면 더 좋고 나도 우리 집에 물어볼 테니까 너도 한번 물어봐. 그 다음에 준비하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꼭 시집갈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단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 준비를 할 때 뭔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엄마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 집에 시집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갈 돈까지 싸달라고 하는 거니? 너는 진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네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너한테 결혼할 때 주겠다고 한 집이며 돈은 다른 사람이랑 했을 때 얘기고 이제는 너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엄마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 내가 무슨 집이며 돈이며 해달라고 했어? 그냥 엄마 의견을 물어봤잖아. 엄마도 나 결혼한다고 하면 뭐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됐어. 내가 뭐 엄마한테 바래가지고 물어봤던 거야?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왜 자꾸 그렇게 해? 딸이 기분 좋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결혼하는 거 결정됐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어쩔 수 없이 네가 한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지. 엄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적은 없어. 너 그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엄마가 끝까지 볼 거야. 네가 지금은 그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결혼 준비해도 그 집안 사람들 속내 알게 되면 너 그렇게 웃음 안 나올 거야. 엄마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네가 알아야지.
엄마는 정말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독하게 말을 하셨어요. 전 엄마 말을 듣고선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오히려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자신도 시댁에 그럼 도움을 받지 않겠다면서 결국 저희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엄마를 제외하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결혼을 축복해 줬어요. 다들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면서 저에게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부터 시부모와 엄마의 태도는 확 바뀌었어요. 엄마는 절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셨죠. 한 번씩 친정에 가면 제 두 손 가득 챙겨도 모자랄 정도로 이것저것 다 챙겨주셨어요. 상은아, 고기는 집에 많이 있어? 어차피 진공해가지고 냉동시켜 놓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온 김에 좀 가지고 가. 아니다. 엄마가 양념 재워가지고 다음에 가져다 줄까? 퇴근하고 오면 그냥 바로 데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아. 저번에 보니까 기력이 좀 없는 것 같던데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니? 엄마가 홍삼이나 한약 다려가지고 보내줄게. 그것도 챙겨 먹고. 엄마, 너무 많이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에 준 홍삼도 다 못 먹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이나 챙겨. 이번에 검진은 갔다 왔어?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쓰리고 그런다면서. 병원 꼭 갔다 와. 아니면 내가 휴가 내가지고 하루 같이 가줄까? 안 그래도 엄마 내시경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갈 때 내가 휴가 내가지고 같이 가자. 아유, 됐어. 엄만 괜찮아. 아픈데 하나 없고 그냥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엄마는 운동도 많이 하잖니. 그리고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용돈이니까 이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어디 통장 하나에 모아둬. 그리고 계좌번호도 말해주고.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금을 항상 챙겨둬야 해.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알았지? 이런 거 안 줘도 돼. 무슨 돈까지 챙겨줘. 저번에도 엄마 나한테 돈 보내줬잖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돈도 잘 모으고 있고 일하느라 바빠서 쓸 시간도 없어. 그러지 말고 엄마 이번에 생신 있잖아. 그때 우리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엄마 생신날에는 이서방 회사에서 중요한 일 있어서 시간 못 낼 것 같대. 엄마랑 나랑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먹자. 괜찮아. 너도 바쁜데 무슨 여기까지 와. 그럴 필요 없고 엄마는 엄마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서방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엄마 생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니? 엄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거 있음 엄마가 알아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선물도 필요 없어. 용돈도 보내지 말고, 알았지? 친정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기 바빴지만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바라는 게 많았어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는 것도 많다며 오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시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부족하시다며 말하시곤 하셨죠. 예, 넌 이렇게 시댁 와서 밥 먹으면 편하지 않니? 퇴근하고 와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밥상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너도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면 우리 집 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어차피 내가 살림할 거고 너는 일할 텐데
같이 살면서 집값도 아끼고 너도 편하고 나도 아들 얼굴 보면서 사니 좋잖니. 어머님, 그러면 출근 시간이 거의 2시간이라서 힘들어서 일 못해요. 안 그래도 신혼집을 직장에서 너무 멀리 잡아가지고 다음에 전세 만기 끝나면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이랑 제 직장 중간이나 아니면 아예 한쪽으로 가깝게 이사를 가려고요. 시댁으로 이사 오면 저도 남편도 다 멀어져가지고 그럼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고 보니 이번에 옆집 며느리가 놀러 왔다더라고. 2손 가득 바리바리 고기 싸들고 왔더니만 나는 그거 보고 어찌나 부럽던지.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하게 해준다더라. 그 집 며느리도 일하는데 저녁만 되면 와서 저녁밥 차려주고 주말에도 와서 밥 챙기고 얼마나 살뜰한지 몰라. 옆집 아주머니요? 아, 근데 거기는 옆집 아주머니가 손주들 다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손주들 학원비랑 이것저것 다 옆집 아주머니가 주신다면서 그때 저도 며느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집도 거기서 다 해주시고 아이도 어릴 때부터 다 봐주시고 거기다가 생활비도 주신다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와서 집안일 해주는 거라고 하시던데. 그러니? 뭐 하여튼 간에 며느리가 싹싹하니 잘하니까 그 집안 얼굴이 폈더라 폈어. 이번에 해외여행도 간다던데 어찌나 부럽던지. 우리도 해외여행 안 간 지 꽤 됐지 아마. 진호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가족한테는 너무 소홀해가지고 서운해지려고 해. 달라진 거라곤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너무 결혼 전이랑 달라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모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도 남편은 그다지 시부모에게 살뜰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마치 저와 결혼하고 무심해진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었어요. 한번 시부모 생일 선물이라며 챙겨보지 않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날마다 선물 챙기기 바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 말이야. 나는 우리 집에 안마기 하나 두리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저번에 엄마 아빠가 지인분 집에 갔는데 거기 좋은 안마기가 있었나 봐. 한번 써보시고 나서는 너무 좋다면서 요즘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참에 집에 넣어드리는 건 어떨까? 가격도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마기 좋지. 근데 우리 집까지 넣으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지 않겠어?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엄마는 안마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비슷한 가격대로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장모님한텐 왜? 장모님은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여유도 있으시고 혼자서 필요하신 것도 알아서 잘 사시는데 굳이 우리가 챙겨드릴 필요가 있어? 그냥 이번에는 우리 집만 해드리죠. 내가 장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 말씀드렸더니 필요 없으시대. 우리가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가다 해드리겠소? 이번에는 우리 집만 해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거면 양가 다 같이 해야지. 우리 엄마는 무슨 엄마가 아니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은근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챙기고 시댁은 매번 다 챙기고 있잖아. 저번에 엄마 생일도 그렇고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댁에도 똑같이 안 챙겨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번에 똑같이 챙길 거 아니면 난 못 챙겨. 남편은 항상 시댁만 챙기길 바랬고 혼자 계실 친정 엄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친정엄마는 결혼하고서는 시댁 집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결혼 후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얼마나 독했는지 아니? 아이고, 내가 그때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니? 솔직히 그때야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냐고. 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안 간 거 가지고 아직도 두고두고 주변에 욕하면서 다니는 거 내가 모르겠니? 그래도 이제는 사돈 됐으니까 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솔직히 나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 그래, 사돈이 좀 너무하시긴 했지. 내가 상은이 네 아빠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준 것도 많았는데 고작 장례 한번 안 간 거 가지고 결혼도 반대하고. 솔직히 나도 너희 집안이랑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지. 그런데 네 엄만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니? 난 그거 두고두고 서운하다. 엄마가 좀 심하게 반대를 하시긴 했어도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남편도 좋아하시고 엄마가 혼자셔서 아마 제가 시집 가는 게 아쉬우셔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저 키우셨잖아요. 지금도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그때면 더 힘들고 외로울 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엄마는 너무 독했어. 결혼할 때 다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떻게 그런 독한 집안 아이랑 결혼을 시키냐면서 그러더라.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난 너 받아들였잖니.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너 그냥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잘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넓게 썼는지 그거 알면 너 이렇게 오는 거 엄청 부족한 거 알지? 시댁에서는 매번 친정엄마를 네 엄마라고 하셨고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매번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어요. 결혼하고서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에 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매번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는 몸살이 심하게 오곤 했어요. 언젠가는 엄마가 걱정돼 신혼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집이 작기도 하고 오래되어서 낡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엄마가 그걸 보시고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전세 계약 언제 끝나니? 그때 엄마가 이사 가는 거 도와줄게. 아이고, 내가 진짜 내 고집만 부려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플 줄도 모르고 아이 낳고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하면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전세 계약 내년까지만 살면 만기라고 했지? 차라리 그때 쭉 살 집으로 사는 게 낫겠어.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아예 집 살 생각으로 지금부터 알아봐.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 그냥 우리 여기 한 번 더 연장하고 다음에 돈 좀 모아서 이사 가려고. 보기에는 좀 낡고 그래도 살만해. 아직 우리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 해봤자 한 3년 정도 뒤에나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한 거 없어. 괜히 엄마 걱정하게 여기 오라고 했나 보다. 엄마 근데 우리 여기 구하면서 대출도 없고 그냥 잘 구했어. 장하네 우리 딸. 알아서 이렇게 결혼 준비도 잘하고. 그래도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걸. 이렇게 잘 살 것을 엄마가 왜 그렇게 고집 부렸나 모르겠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집 한 채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다음에는 연장하지 말고
엄마가 집 해줄 테니까 알아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가 독하게 돈 모은 거 알지? 그거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나도 이제 결혼했고 남편이랑 알아서 살아야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던 것 같아. 엄마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많네. 시댁에서는 맨날 바라기만 하고 요구하는 것만 많은데 엄마는 항상 내 걱정만 하고 내가 미안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누구나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엄마도 다 겪었던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겪어. 사돈댁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미워했나 후회되고 그렇거든. 엄마가 너무 독한 엄마라서 미안해, 우리 딸. 결혼을 하고 나서 전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철없이 미혼일대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돈 쓰는 것만 알고 저축할 줄은 모르고 저만 스트레스를 받았죠. 여기에 자식까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는 저와 같은 나이일 때 혼자서 자식까지 건사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왜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나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이런 후회로 제가 벌을 받는지 엄마가 크게 아프시게 되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았는데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하셨죠.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엄마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을 요양병원에서 계셨고 전 매일매일 병원을 방문하면서 엄마를 지켰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좀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엄마를 보낼 준비를 했고 결국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아, 장모님 돌아가셨어? 아니, 나 엄마 아빠랑 결혼기념일로 여행 왔잖아. 장모님 며칠 전까지는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가도 뭐 별거 할 건 없지? 장모님이 장례는 그냥 가족장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했잖아. 누가 오실 것도 아니고 조문객이 없으니까 그냥 발인 날에 우리 올라갈게. 비행기표도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장모님이야. 당장 어떻게든 올라와.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시기 어려우면 당신이라도 지금 당장 와. 비행기가 없으면 배라도 타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여행 가지 말라고 여기 오라고 했는데 당신 굳이 그 여행을 갔어야 했어? 이미 지나간 거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장례는 와야지. 당신이 사위인데. 아, 그럼 어떡해? 일정 다 취소하고 거기 가? 어차피 가도 조문객도 안 받는다며. 누가 오면 내가 가서 상주로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 가서 가만히 우두커니 거기 지키고 있어? 아휴, 가도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식도 아니고 사위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엄마 아빠 이번 여행 때문에 일정도 다 취소하고 맞춘 거니까 내일이면 끝나니 내일 발인식에 갈게. 알았지? 남편은 비행기 표가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결국 친정엄마 발인식 날까지도 비행기 표가 없다면서 시부모 남편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엄마가 혼자 사는 집 정리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식 날 둘이서 찍었던 사진을 TV 앞에 인화해 액자에 넣어 놓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와 가족 사진 하나 찍어둔 게 없구나 싶어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죠.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틈도 없이 슬퍼했고
엄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엄마의 유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쯤 시댁에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신이 차려지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요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하루 종일 쌓여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살면 어쩌니? 어쨌든 네 엄마 그래도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남겨둔 거 좀 있지 않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발인식에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치셨으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엄마 남겨둔 거는 왜 궁금하신데요? 그런 건 궁금하시고 저희 엄마 어떻게 가시었는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아직도 슬퍼? 엄마, 이해해. 이 사람은 장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제정신 아니야. 가서 장모 물건만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운다는데 뭐 제정신이겠어? 그러고 보니 장모님 열심히 내신다던 보험 그거 정리했어? 그래도 사망보험금 꽤 나올걸? 그런 건 다 정리했어. 당신은 어떻게 엄마 장례도 관심 두지 않았으면서 그런 건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당신 몫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본데 그런 거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 엄마 사망보험금 나온 거 당신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에이, 그런 거 나왔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며느리 노릇 별거 있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세계 일주 정도는 괜찮잖아? 알아보니까 얼마 안 하던데. 엄마, 저번에 가고 싶다던 세계 일주 크루즈 있지? 그거 이번에 같이 다녀올까? 안 그래도 와이프 마음도 안 좋은데 좀 편하게 쉬게 해주자고. 당신은 우리가 없어요. 마음 정리도 하고 편하지? 우리 셋만 비용 처리해줘. 우리가 이럴 때 당신 앞에서 싹 사라져가지고 편하게 쉬게 해줄 테니까. 어머, 나야 좋지. 역시 며느리가 최고네. 아들 밥 못 챙겨줬다고 하길래 내가 오늘 너 불러가지고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크루즈 가가지고 너 편하게 마음 정리하게 해줄게. 크루즈 보내준다고 하면 화 풀어야지. 놀러갈 생각에 들뜬 시부모 면전 앞에서 전 녹음기를 꺼내 틀었어요. 그 녹음기 안에는 엄마와 남편의 통화 녹음도 들어있었죠. 남편은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기가 막히게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당신 딸 세상 고아로 만들어서 버려주면 살아 돌아와서 챙기기라도 하겠냐면서 딸 홀로 버려지기 전에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압박하는 내용이었죠. 엄마는 이 통화를 증거로 집에 모두 가지고 있으셨어요. 이건 외에도 남편은 여러 번 엄마를 압박했더라고요. 엄만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시부는 녹음기 내용을 듣고선 화가 나서 남편을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고 밟으셨어요. 칠칠치 못하게 이런 증거나 만들고 다니고 너 이제 어쩔 거야? 네가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니? 어차피 장모 죽고 나면 그 돈 다 네 처가 받을 건데 굳이 이렇게 증거 남기면 어쩔 거냐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 다 네 거가 될 건데 멍청한 게 머리도 못 쓰고. 아니 아빠, 진정해봐. 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새 와이프 하는 꼬락서니가 이상해가지고 나는 그 아줌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진짜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너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나눠줘야 한다는 거 알지? 그리고 고작 이거 가지고 이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반대하면 어차피 못해. 지랄 연병 좀 그만해. 거지가 따로 없네. 엄마가 죽기 살기로 내 결혼 반대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 니들 집안 꼬락서니가 거지가 따로 없어서. 내가 요즘 죽을 만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랑 결혼한 거. 너 따위랑 결혼해가지고 엄마 마음에 비수 꽂은 거. 엄마 말을 그때 왜 안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두고 봐. 재산 분할? 어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봐. 남편은 그동안 엄마에게 해줬던 거라며 긁어 모아 재산 분할을 주장했어요. 엄마에게 이만큼 잘했으니 장모가 남긴 재산을 자신에게 분할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한 건 거의 쓸데없는 일이었고 사실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엄마를 무시하기만 했고 엄마가 남긴 증거들 뿐만 아니라 저와 나눴던 대화, 메시지들도 모두 남편의 부당 대우를 입증해줬어요. 결국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엄마를 부당 대우했던 것들은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었죠. 그렇게 위자료를 토해내고 남편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의 유일한 친한 친구분에게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체 일을 하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가 돈도 크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 아예 장례식 참석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오히려 아빠에게 착취를 당했다며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본인들을 불쌍하게 보도록 해 주변 도움으로 다시 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빠에게 받은 돈으로 재기했던 거였죠. 엄마는 이 상황을 알고선 시댁 식구들을 싫어했던 거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제가 엄마에게 마음의 비수를 꽂았구나 싶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1년을 전 후회 속에 보내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를 위해 남은 인생 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혼 후 저와 엄마의 친한 친구분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자 동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실체를 밝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는 일도 안 풀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취업도 안 된다면서 저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도 왔었지만 단칼에 거절을 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전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재산으로 호요식하려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그동안 쌓았던 평판도 모두 무너지게 되었네요. 자식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이 정도면 벌을 받았나 보다 싶어요. 전 앞으로 더 꿋꿋이 살아가 보려고요. 엄마가 평생 사셨던 그 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시댁 식구 중에 신우가 결혼식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 했었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끌고 가시더니 비상계단에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계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제가 마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자 시모가 평소에 자주 만나시던 계모임 회원 12명의 분들과 함께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결혼식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12명의 계모임 회원분들과 웨딩홀에 마련된 뷔페에 들어가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시면서 회원분들을 안내해 주시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가 지인들 공짜밥 먹일까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명부에는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식사권부터 달라고 화부터 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너, 내가 누구야? 축의금 안 낼까봐 걱정하는 거야? 올해 동생 결혼식이라고 무상으로 밥 먹을까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시애미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내 지인들이 먼 길 와서 시장하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권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불만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내 성격 모르는 거니? 우리 식사 끝나면 내가 축의금 따로 걷어서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네 동생이나 잘 챙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대충 둘러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더구만. 내 지인들이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간다고 했으니까 식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저를 통해 축의금을 건네주시겠다며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축의금을 내신 다음 명단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식사권을 받아 가시는데 시모는 무조건 식사권부터 달라며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시모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다른 가족분들도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데 시모는 지인분들을 식당으로 밀어넣고 식사권을 달라고 화부터 내시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기분 좋은 동생의 결혼식 날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결혼식 날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 하자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니 시애미한테 축의금 안 냈으니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진정시켜 드리면서 계모임 회원분들이 계신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시모는 그제서야 진정하시더니 제가 꼭 잘못한 것처럼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고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회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즐기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일단 시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생 많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네요. 남편도 시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한 번뿐인 제 동생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싶었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었지만 예식장 식당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자리에 시모와 계모인 분들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셨어요. 그런 시모와 회원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다른 분들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모와 회원분들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하셔선 비틀거리시며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셨어요.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잊으셨는지 그냥 가려 하시길래 직접 가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달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와 회원분들의 축의금에 대해 여쭤보며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서 축하해줬으면 된 거지. 무슨 축의금을 달라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축의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지금 그럴 위치가 아닌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제 결혼식도 아니고 저제가 결혼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저제 시댁에서 언짢으실 정도로 엄마가 오늘 지인분들과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춤까지 추시다가 넘어지셔서 술병까지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거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12분이나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식사 끝나면 따로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지인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의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내고 싶을 것 같니? 나중에 따로 받아가라.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망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까부터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행동 같은데요? 그냥 축하만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모인 회원분들 죄다 데리고 오셔서는 식당에서까지 난리를 치셨으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시고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셔야죠. 제 입으로 축의금을 달라는 말을 사돈께 꺼내야 되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양가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답답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제 딸의 한 번뿐인 결혼식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도 못했다고요.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지금 당장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술 취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자 축의금을 주겠다면서 1층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좀 샀겠다며 내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를 믿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길래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셨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동생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다고 했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대신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거부를 하셨어요. 시모에게 직접 축의금을 받아야겠다면서 조만간 시댁에 한번 들리겠다고 화를 억누르시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족 전체가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시모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 때문에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면서 집에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시던 시부는 동생의 결혼식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시모와 계모인 분들의 축의금을 대신 계좌로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부께서 보내주신 돈을 들고 주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의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아유, 그만 좀 뭐라고 해라. 귀청 떨어지겠다. 너희 아빠가 며느리 통장으로 돈 보냈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즐거운 주말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엄마가 처제 결혼식 날 처신만 똑바로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죠. 엄마의 행동이 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처음부터 축의금 내실 생각 전혀 없으셨던 거죠? 개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려고 했었지. 인원수만 채워주는 게 어디니? 축의금 낼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회원들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당 5만 원이라며.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65만 원인데 그 큰 돈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신 거네요. 제 결혼식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제 동생 결혼식이었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동생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버님께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만을 털어놓자 입을 꾹 닫으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하나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시모는 끝까지 축의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은 자기가 대신 주겠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날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모와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덜 상처받게 되는 방법 같다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부가 화를 내는데도 시모는 미동조차 없길래 저도 더는 용서해 드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 되면 시부와 따로 만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모와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우는 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신우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예식장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주말에 시댁에서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길래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처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우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우는 그때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인 상태라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희야, 언제 올 거니? 엄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지금 오빠 집에 잠깐 들렸어요. 결혼식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가려고요. 네가 거길 왜 가?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빨리 집으로 곧장 와라. 엄마가 걔들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모르니?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 유지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 올리게 될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결혼식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엄마 집 멀지도 않은데 몇 달 동안 얼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가서 좀 더 얘기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주셔야 제가 웃으면서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죠. 서둘러 갈게요. 신우도 시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루빨리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식 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만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안 좋은 감정을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죠. 시모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신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생의 결혼식 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저희도 분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터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의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얼굴을 붉히면 신우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풀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엎드려 절받기 같다며 신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사람 사는 인생 언제까지 인연을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오면서 저희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를 본 시모가 일그러진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저 많은 아이들은 뭐야? 왜 쟤들을 데려온 거냐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도 아닌데 고원생들을 데려오면 결혼식장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번 결혼식 끝나면 그때 못 줬던 축의금 주기로 했었잖아. 저는 복수 같은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쟤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온 애들이 아니잖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함부로 들이면 내 딸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중요한 결혼식 망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라.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애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다. 알겠니? 그리고 저런 애들은 평소에 고가의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전부 다 거덜낼 게 뻔하다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길 건너편에 패스트푸드점 많으니까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치워주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깽판을 놓을 거니까 내 딸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애들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고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 2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욕을 먹는 거라고.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주겠다던 축의금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발로 걷어차서 내쫓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될 거다. 저는 시모가 왜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시모는 다시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쫓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데려왔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시모를 최대한 좋게 설득시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노력했지만 시모는 점점 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감한 저희는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당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렀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던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님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하신 원장님은 뒤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고 한 아이가 넘어진 원장님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우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에 시모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냐고요. 엄마 밀치신 분이 보육원 원장님인 거 알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았겠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작 설명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분이가 잘못한 거니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두 귀를 닫으셨고 무조건 아이들을 밖으로 내치라고 저에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잘못을 했다며 원인 제공자라고 다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모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여들게 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시부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당장 식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모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순간 개모임 회원분이었던 한 분이 시모한테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 개모임 회원분을 시모와 떨어뜨려 놓은 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개모임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갯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는
시모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갯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로 도망친 상태에서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았죠. 몇 달 전에 개모임에 회원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준 분이 바로 시모였던 거였어요. 시부는 개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다른 회원분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결혼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우의 시댁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결혼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취소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결혼식장에 발도 들여볼 수도 없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시부께서 신우의 시댁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신우의 행복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시댁 집안은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신우는 시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갯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에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혼과 갯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의 잘못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그런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곤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모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이시겠죠. 결국 뿌린 대로 모든 걸 걷어들이게 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